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정유진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유명한 프리드리히 니체 아시죠? 수많은 명언을 남긴 사람이지만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착한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착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거들의 선의를 악용하는 걸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러기 쉬운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사가 결국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짐작이 되시나요? 제 이야기에는 착한 사람들, 또 그 착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나올 거예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구분이 다소 우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부터 착한 사람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 제가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딜 가나 깍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아이였답니다. 현실적이고 빈틈없는 성격으로 절대 손해보고는 못 살았죠. 제 변호를 좀 하자면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난 건 아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셨어요. 너무 착해서, 너무 순진해서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 분들이셨던 겁니다. 세상의 악의를 모르고 사람들의 속셈을 잃지 못하셨던 거예요. 두 분만의 세계가 있었고 세상도 그러하리라 생각하셨겠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순수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지만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도 다 부모님 같을 거라는 생각만 하셨으니 너무 쉽게 당하고 사셨어요. 표적이 되기 딱 좋았던 거죠. 너무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걸 여러 차례 겪으시면서도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셨어요. 예를 들어 아빠의 고향 친구분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었을 때 아빠는 그 친구분께 도움의 손길을 건넸어요. 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아빠 친구분 사업은 결국 망하고 말았고 그 아저씨는 빚을 갚지도 않고 잠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빚은 고스란히 아빠가 끌어안아야 했죠. 아니, 저희 가족 모두가 감당해야 했어요. 그 빚을 해결할 길이 없어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으니까요.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집을 날리고 아빠는 한동안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엄마와 저는 힘들어도 힘든 내색도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엄마는 아빠가 받았을 상처를 걱정하시느라 아빠보다 더 힘들어 보일 지경이었는데 사실 전 너무 쉽게 친구를 믿은 아빠를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부자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리 부족하다 여기지 않았던 형편에서 걱정 없이 살다가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좁고 낡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마저도 또 언제 옮겨야 할지 모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아빠가 보증 잘못 선 것으로 집을 날린 후 저희 가족은 달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TV나 영화 아니면 무슨 뉴스 같은 데서나 보던 그런 달동네 말이에요. 제가 살던 그 달동네에는 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서 동네에 있는 공공수도시설에서 물을 길러와야 했거든요. 그 물이 나오는 시간이 또 정해져 있으니 그 시간 맞춰 아침 일찍 가야 했어요. 엄마, 아빠, 저까지 총출동해서 양동이와 물통을 들고 긴 줄을 서곤 했어요. 한여름엔 그늘 하나 없는 땡볕에서 땀이 비오듯 했고 겨울엔 손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지만 그래도 그놈의 물통을 이고 지고 물을 길러와야 했죠. 제 또래 중에 물을 길러다 썼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텐데 저는 그런 시절을 살았답니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렇게 사람을 쉽게 믿고 집까지 날린 아빠가 그 뒤로도 누가 힘들다고 하면 돕겠다고 나서셨던 겁니다. 당장 우리 집 걱정을 해도 시원찮을 텐데 저는 부모님이 다른 사람 걱정하며 머리 맞대고 고민하시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렵게 돈을 만들어 도왔고 또 그렇게 돈을 떼이고 빚만 늘어나게 됐던 거예요.
아빠만 그러신 것도 아니고 엄마도 그러셨으니 저희 집은 갈수록 더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제 어린 시절은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늘 힘든 시절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돈 무서운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새로 산 물건들을 자랑할 때마다 느끼는 오묘한 감정들 말이에요. 그저 단순히 부럽다는 게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아무 걱정 없이 부모님께 받기만 하고 살 때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번 달 집세는 제때 내실 수 있으려나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집세 밀려서 집주인이 찾아오는 걸 여러 번 봤고 그럴 때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하는 부모님을 보는 것도 저는 괴로웠어요. 그러니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랄까, 어떤 괴리감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는 착한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집의 빚이 늘어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온몸으로 배웠던 거죠. 그렇게 저는 남을 쉽게 믿지도 못했고 무조건 베푸는 일 따위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며 받을 건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감정보다는 이익을 먼저 따지는 사람이 됐던 거죠. 학창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였던 것 같은데 1학년 때도 친했던 같은 반 친구와 2학년에도 같은 반이 되어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둘이 성적도 비슷하고 집안 형편도 비슷해서 같이 있으면 편하고 말도 잘 통했어요. 그러니까 단짝 친구였던 겁니다. 시험 기간이면 공부도 늘 같이 했는데 가만 보니 뭔가 자꾸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정은아, 너 수학 문제 나한테 좀 그만 물어보면 안 되니? 응? 무슨 말이야? 난 수학을 잘하고 난 영어를 잘하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공부하기로 했잖아. 근데 갑자기 왜 그래? 그게 영어는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면 끝이지만 수학은 내가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서 설명을 하려니까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잖아. 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서. 뭐? 야, 그래봤자 그게 뭐 얼마나 걸린다고. 너 우리 사이에 이럴 수 있어? 정말 서운하다. 서운해도 할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손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우리 그냥 각자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와, 기가 막혀서. 내가 너한테 친구이긴 했니? 난 내가 노트 필기하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정리한 것도 다 너한테 공유해주고 그랬지만 한 번도 내가 손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야,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가 윤리노트 필기한 거 보여줘서 나는 화학 정리한 거 너한테 줬잖아. 그렇게 계산 끝난 거 아니냐고. 뭐? 계산? 넌 그렇게 매사 하나하나 받으면 하나 주고 딱 받은 만큼만. 그 이상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러는데 친구한테까지 꼭 그래야 하니? 아무리 친구라도 지킬 건 지켜야지. 그게 내 철칙이야. 됐어. 너랑 나랑 친구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네. 내 생각에 너한테 나는 친구도 아니었던 거야. 그래, 공부도 각자 하고 앞으로는 밥 먹는 것도 집에 가는 것도 다 각자 하면 되겠어. 그렇게 저는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전혀 아쉽지 않았거든요. 친한 친구와 무언가를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좋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오히려 잘 됐다 하면서 그 친구와 절교를 한 거죠. 그 이후로는 친구라는 걸 거의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감정 낭비, 시간 낭비라 생각했으니 그렇게 아낀 것들을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제가 똑똑한 거라고 생각했죠. 저 스스로 그런 제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좋게 말하면 똑똑하고 야무진 것인데 주변에 저를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칭찬인 듯 하면서도 어쩐지 어딘가 거리감을 둔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학창 시절부터 익숙하게 느꼈던 건데 친구 한둘 더 사귄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은 게 변함없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이 이기는 곳이 아니라 똑똑하게 야무지게 구는 사람이 살아남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니 저는 절대 저희 부모님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으로 직장에 들어가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딱 할 일만 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주는 만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며 순진하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면서 말이에요. 가장 순수했다 할 수 있는 학창 시절에도 친구보다 눈앞에 제 이익이 먼저였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대인관계에 공을 들였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 전 이미 저 혼자 제 삶을 즐기는 것에 완전히 특화된 사람이었어요. 마음 터놓을 친구 하나 없다는 게 아쉽다거나 쓸쓸하고 외롭다기보다는 그런 제 생활이 너무 편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성향이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대놓고 깍쟁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는데 뭐 상관없었죠. 깍쟁이가 어때서요? 전 제가 이렇게 깍쟁이 같은 성격이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깍쟁이가 아니라 부모님 닮아 천사, 아니 바보 호구처럼 살았다면 이만큼 이뤄놓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친구도 안 만나고 쓸데없는 돈 안 쓰면서 차곡차곡 모으고 이룬 것들은 모두 철저하게 현실적이었던 덕분에 이룰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삶의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 믿는 사람이었어요. 착하며 쉽게 속고 쉽게 당하고 쉽게 희생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그리 즐기지도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은 더 피했어요. 착한 사람들은 저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건 저희 부모님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보다 더한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착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세상 무해하고 온화한 남자, 처음엔 어디가 좀 모자란, 말 그래도 그냥 바보가 아닌가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그 남자를 만난 이야기를 하려면 시골에 계신 저희 할머니 이야기부터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시골 할머니 손에 자란 적이 있었거든요. 가세가 기울기 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 신세를 좀 오래 지셨어요. 그때 전 너무 어렸으니 당장 엄마 손길이 없으면 힘들었고 외할머니는 저를 봐줄 형편이 안 되셨기에 시골에 계시는 친할머니께 보내지게 됐던 거예요. 아빠도 회사 마치면 병원에 가서 엄마를 돌봐야 했으니 저까지 돌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시골로 보내졌는데 처음엔 할머니랑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사투리도 심하게 쓰시고 좀 무뚝뚝하신 편이거든요. 그러니 어린 마음에 할머니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 할머니랑 단둘이 살아야 한다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밤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할머니는 덤덤하게 달래주셨는데 그런 할머니의 손길이 너무나 따뜻하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원래 애들이 그런 감정을 엄청 예민하게 느낀다고 하잖아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시골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았답니다. 제가 깍쟁이처럼 변하면서 주변에 친구 하나 두지 않고 살았지만 정서적으로 그리 메마르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시골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이 소중했던 만큼 할머니도 제게는 특별한 분이셨죠. 그런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다고 했으니 제가 할머니 마중을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중을 갈 수 있는 주말에 오시든지 아니면 퇴근하고 갈 수 있게 좀 느지막이 오시라고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제 말을 듣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무슨 마중을 나오냐, 내가 서울 처음 가냐 하시며 부득부득 혼자 오시겠다고 했단 말이죠.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던 날 저는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저보다 앞서 집에 오셨다는데 혼자가 아니신 거예요. 할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그러게 내가 나간다니까.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할머니랑 같이 온 분이야? 아니, 내가 오는 길에 버스 방향이 헷갈려서
마침 같은 버스 정류장에 있던 이 청년한테 길을 물었었거든. 근데 이 청년이 나랑 같이 여기까지 와준 거야. 네? 세상에. 거봐요, 할머니. 내가 나갔어야 했네. 그런 게 아니라도 그러네. 그냥 버스 방향만 알려주면 됐는데 내가 못 믿어왔는지 기어코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지 뭐야. 이 가방들도 다 들어주면서 말이다. 덕분에 편하게 왔어. 못 살아, 정말. 아휴. 아니, 근데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역에서 저희 집까지 가까운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와주시고, 폐를 끼쳤네요. 아니, 아닙니다. 폐란요. 시골에서 올라오신 것 같기도 하고 짐도 많으신 것 같아서 모셔다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이고 전 시간도 많은 사람이니 괜찮습니다. 내가 딱 봐도 꼬부랑 할머니의 사투리도 팍팍 쓰니까 걱정이 됐던 게지. 아휴,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그 방향도 다른데 이렇게 해주기가 어디 쉬운가?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가요. 아닙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전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냥 가시면 저희가 괜찮지가 않아요. 혹시 저녁 같이 먹는 게 불편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만 아니라면 같이 가세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해야 저희도 덜 죄송하죠. 아니, 불편할 것까지야. 아니,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러면 같이 저녁 먹고 가요. 그래야 내가 덜 미안할 것 같아서 그래. 요즘 이런 청년이 어디 있나 그래. 요즘 서울 애들은 우리 손녀딸 같은 다 깍쟁이인 줄만 아는데 말이야. 할머니, 거기서 내 얘기가 왜 나와요? 깍쟁이가 나쁜 거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우리 할머니. 아이고 그래. 넌 그렇게 똑똑하게 잘난 척하며 깍쟁이로 살아라. 누가 말려? 할머니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까지 그 사람에게 깜빡 넘어가고 마신 거죠. 제가 워낙 깍쟁이처럼 굴어서 더 대비가 됐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어쩜 그렇게 배려심도 많고 말도 예쁘게 하냐 하며 아주 난리가 난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베푼 친절 덕분에 저희 할머니가 편하게 집까지 오신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서울역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 길을 같이 왔다는 게 전 이상하기만 했거든요. 칭찬이 그치질 않는 할머니와 부모님, 또 그 사람까지도 다 제게는 적응 안 된다 싶었지만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저도 대충 분위기 맞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그리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너무 멀쩡한 사람이더라고요. 그야말로 그냥 착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싶었죠. 제가 착한 사람이랑 별로 안 친하잖아요. 부모님, 저의 착한 사람이라면 일단 두드러기부터 나는 저인데 그런 제게도 그 사람은 어쩐지 거부감 없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특별히 애틋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자리가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사람과 저희 부모님, 할머니까지 인연이 계속 이어지면서 몇 번쯤 더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가게 됐죠. 저희 부모님이 너무 순진해서 손해보는 착한 사람들이었다면 그 사람은 손해보는 걸 빤히 알면서도 그 손해를 감수하며 착하게 사는 사람 같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돕는 것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더 중요한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지만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사는 걸 정말 행복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바보처럼 당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좋아서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점점 더 궁금해졌고 또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착한 사람이라면 질색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했던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저 역시도 제가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처럼 사는 게 다소 각박하긴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제게 그 사람은 안식 같은 평온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감정으로 연애를 했고 그 사람은 제 남편이 되었어요. 결혼을 해서도 남편의 그런 모습은 제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물론 때로 자잘한 일들로 제 속을 뒤집는 일이 덜어 있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령 이런 일들이었거든요. 남편과 시장에 같이 갔다가 난전에서 채소 파는 할머니께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산다거나 지하철역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다 주거나 심지어 옷을 벗어준 적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죠. 아무리 그래도 옷까지 벗어줬을 때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옷까지 벗어줄 건 뭐야. 꼭 그래야 했어? 올해 유난히 추워서 서울역에 동상 걸린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뉴스를 봤어. 마음 같아서는 신발도 벗어주고 싶더라. 아유, 그래. 신발까지 벗어주고 맨발로 들어오지 않은 게 다행이네. 아이, 너무 그러지 마. 나야 그 옷 없어도 겨울 나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이잖아. 비싼 옷도 아니고 자기한테 선물 받은 옷도 아니니까 화내지 말고 봐주라. 자기가 어디 비싼 옷을 사 있는 사람이야? 화? 화도 안 나.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우리 아빠처럼 집만 안 날리면 돼. 걱정 마. 그럴 일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 싶은 것만 하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야. 남편이 하도 그런 일들을 자주 저지르니 저도 그렇게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왜 그렇게 남을 돕는지 그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건 그야말로 순수하게 선한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 어린 행동인 거거든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제가 추구했던 사람과 다를지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지나치게 휘둘려서 큰 손해를 보지만 않는다면 그런 삶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남편을 통해 뭐랄까 대리 만족 같은 것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할 사람이지만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남편처럼 착한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지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 또한 제게 자기가 하는 것 같은 호의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였죠. 저는 남편에게 여유와 배려를 배웠고 남편은 제 덕에 쓸데없이 나가고 있었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걸 배웠어요. 성향이 너무 다른 저희 두 사람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착한 남편과 실리적인 저희 두 사람의 궁합이 꽤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아끼고 사랑한 결과로 아들도 하나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만하면 딱히 더 바라는 것 없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아쉬운 걸 딱 하나만 꼽자면 저희 남편이 번번이 승진대상에서 누락이 되고 있다는 거였는데 회사에서도 착하게만 굴고 실속을 못 챙기는지 동기들 다 승진하는데 혼자만 제자리인 거예요. 이제 후배들한테까지 추월당할 일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애당초 명예욕 같은 게 있는 사람도 아니니 승진이나 직책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말이에요. 후배한테까지 추월당한다는데 태어난 남편을 보니 속이 상해 못 살겠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전 손해보는 것도 못 참지만 지고도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당신은 후배가 당신보다 직책이 높아지게 생겼는데 그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도 괜찮아? 정말 상관없어? 난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이미 동기들 다 승진하고 그럴 때부터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데 뭐. 그래서 후배들 승진하기 기다렸어? 아니, 후배한테 존대하면서 그렇게 회사 다니고 싶어? 나는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다. 그럼 뭘 어떡해. 그렇다고 회사를 옮겨? 그럴 수도 없잖아. 아니, 당신이 어디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학벌이며 뭐며 꿀리는 거 하나 없는데 왜 자꾸 밀리는 거야, 왜? 지난번에 그 프로젝트도 그만하면 성과가 좋았던 거 아니야? 프로젝트야? 뭐, 나 혼자 한 일도 아니잖아. 그래, 물론 같이 한 거지. 그래도 당신도 제목 이상으로 해냈던 건데 또 가만히 있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니냔 말이야.
이번에 승진하는 후배 그 프로젝트 팀에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맞아. 같이 했던 친구야.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지. 당신 동기들 중에 둘이나 그런 식으로 승진했잖아. 그때도 내가 동기들 승진시키려고 일하는 거냐고 했었지. 근데 이제는 후배한테까지 뺏겨? 일을 할 때는 생색도 좀 내고 윗사람들한테 어필도 좀 하고 그러면서 챙길 거 챙겨야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생색은 무슨. 다 알 사람은 아는 거지. 누가 알아주는데 그래서 누가 알아주냐고. 다들 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데 당신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냐고. 제가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속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늘 그렇게 자기 공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건지 뺏기는 건지. 하여간 남편이 참여한 과업이 성과를 낸 적이 꽤 있었는데 그때마다 꼭 다른 사람이 승진을 하고 남편은 늘 박수나 쳐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선배나 상사들이 그런 식으로 공을 챙기는 건 그렇다 쳐요. 동기들도 다 그렇게 밀어주더니 이젠 하다 후배들 승진하는 것까지 뻔히 구경하며 축하한다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속만 상해할 게 아니라 제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제 남편 기도 살리고 승진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은 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했지만 그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늘이 저를 돕는 게 아니겠어요? 마침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남편 회사에서 부부 동반으로 야유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없는 기회도 억지로 만들 작정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판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뭔가 운명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 그 기회에 확 움켜잡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도시락이다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한눈에 티가 확 나는 그런 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또 저희 아들 어린이집 소풍 도시락 싸느라 쌓아놓은 내공이 좀 있답니다. 엄마들이 애들 도시락에 얼마나 힘을 주는지 아시죠? 맛도 맛이지만 모양도 엄청 내잖아요. 애들 좋아하는 캐릭터 같은 걸로 진짜 다들 아이디어도 좋아요. 하여간 그래서 저도 질 수 없잖아요. 인터넷 보면 그런 캐릭터 모양 내는 방법 같은 건 잘 나와 있으니 따라하면 되지만 전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더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요리 학원에 다녔어요. 그때 아주 기본기를 잘 다져 놓았답니다. 그러니 도시락 싸는데 웬만큼 자신이 있었죠. 특히 회사 대표부터 시작해서 임원, 남편, 상사 등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은 애들이 아니고 입맛도 고급스러운 분들일 테니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재료 아니겠어요? 야유회 전날부터 반차까지 써가며 수산시장, 새벽시장 찾아가서 지금 딱 제철인 좋은 재료들을 공수해왔고 그 재료 정성 들여 손질해서 준비부터 공을 들였죠. 쌀도 제일 비싼 쌀로 작은 봉지 하나 새로 사와서 밥 짓는데도 정성을 다했어요. 한 톨 한 톨 제 남편에게 다 힘이 되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전복에 한우까지 비싸고 좋은 식재료 총동원해서 화려하게 만드는 도시락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밥맛이잖아요.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던 거죠.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야유회를 간 거예요. 말이 야유회지. 어디 가까운 근교라도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회사 옆 부지에서 회사 창립 기념회를 겸한 야유회로 친목 도모를 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멀리 안 가도 되면 더 좋은 거죠. 또 평소에 남편 회사를 그렇게 구석구석 볼 일이 없기도 했으니 그것도 나쁘지 않다 싶었어요. 오히려 좋다고 말이에요. 저는 의욕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싸간 것들을 상사들에게 돌리며 얼굴 도장 찍기 바빴죠.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회사 대표가 등장을 한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제일 신경 많이 쓴 특특특 도시락을 안기며 대표에게 전해드리라며 남편을 앞세웠답니다. 제가 고생스럽게 이 도시락을 싼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대표한테 제 남편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들이대는 거 말이에요.
남편은 그런 성향이 아니니 쭈뼛거리긴 했지만 제가 그 도시락을 싸느라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옆에서 다 지켜봤으니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그걸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잘 가다가 대표 바로 앞에서 남편 발에 뭐가 걸리기라도 했는데 앞으로 고꾸라지듯 넘어지는 바람에 도시락이 대표 앞에 와장창 쏟아졌고 그러면서 대표 옷에 양념이 좀 튀었어요. 아니 진짜 아주 조금 거의 티도 안 나게 조금 튀었는데 그 대표란 인간이 다짜고짜 제 남편 뺨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너무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했는데 진짜 기절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회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그 와이프들까지 다 모여 있는 곳에서 게다가 회사 창립 기념회다 뭐다 하는 좋은 날 실수로 양념 조금 튀었다고 직원 뺨을 치다니 말입니다. 쏟아진 걸 봤으면 알겠지만 그것도 자기한테 도시락을 챙겨주려고 한 거였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죠. 제 남편 뺨까지 올려쳐놓고도 그 대표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미쳤어? 넌 대체 뭐 하는 인간이야? 못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하나 없는 주제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 대표님, 죄송합니다. 발에 뭐가 걸리는 바람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 그딴 소리 하면 다야. 오늘이 어떤 날인데 너 이 새끼 이게 얼마짜린지 알기나 알아? 그게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어떻게 하면... 네가 하긴 뭐래. 네가 뭘 할 줄 알아서. 야유에서까지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사고나 치고 말이야. 야, 너 진짜 밥줄 끊기기 싫으면 눈치껏 끼워야지. 왜 그렇게 깝쳐? 이까짓 거 갖다 바치면 내가 뭐 너 이쁘게 봐줄 줄 알았냐? 정말 황당했어요. 그 대표란 인간은 제 남편을 무슨 지발 뒤꿈치도 못 따라오는 사람 대하듯 하면서 쥐 잡듯이 잡더라고요. 그보다 더 기가 막혔던 게 뭔지 아세요? 제 남편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꼴을 당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대표를 말리는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뭐랄까, 다들 그냥 익숙한 듯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기껏 몇몇이 또 저런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 잠깐 동안의 분위기로 저는 많은 것을 알게 됐죠. 제 남편이 착하기만 해서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대표라는 인간한테도 이딴 모욕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에 눈 뒤집어진 저는 바로 전화 한 통을 넣었는데 잠시 후 남편 회사로 벤츠가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고 남편 회사 대표놈은 그 길로 인생 종 치게 된 거예요. 어디 한번 당해보라죠.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길래 그런 일이 생겼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하는 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벤츠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자동차 딜러로 일했던 건 아니고요. 저도 처음엔 그냥 평범한 회사에 취직해 사무직으로 한참 일했었죠. 그러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일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 회사에서 저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힘들게 하던 상사가 있었는데 결국 그 상사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가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그런 말 아시죠? 일이 힘들어 그만두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에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라는 얘기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퇴사를 결심하고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퇴사를 하고 나오던 그 당시 이미 고급 외제차 딜러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동차 딜러는 대부분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고급 브랜드일수록 남자보다는 여자 딜러가 더 유리하겠다 싶더라고요. 외제차를 살 만한 사람들은 어딜 가서 VIP 대접을 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그런 성향에 맞게 세심하게 고객 응대를 하는 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하고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기에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장점이 많잖아요.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에 아무래도 여자가 더 잘 맞고 남성 고객들은 물론이고 특히 여성 고객들은 여성 딜러에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낄 테니 확실히 유리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때가 제가 30이 됐을 때였어요. 그 어린 나이에 남자들이 주도하고 있던 업계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여자로서 발을 들여놓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여자가 왜 이런 일을 하냐는 듯이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 여자가? 라는 말을 실제로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무시하는 듯한 눈빛뿐만 아니라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눈빛까지 여러 시선을 받아야 했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자동차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 고객들과도 대화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면 이 일을 선택한 게 맞는 건지 저 자신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했지만 쉽게 무너지면 제가 아니잖아요. 남자 딜러들이 드러내는 경쟁적인 태도, 또 제가 뭔가 부족하다 싶을 때 던지는 불편한 말들이 저를 압박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철저한 태도로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하니 그때부터는 자신감도 붙더라고요. 저는 전문성을 갖추고 진심을 다해 고객들을 대했어요. 그러면서 제 손에서 성사된 계약들이 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딜러라는 게 단순히 차만 파는 일이 아닌 거 아시죠? 보험 설계사처럼 고객 관리도 정말 부지런히 해야 하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랍니다. 저는 고객 한 분 한 분에 대한 데이터를 아주 꼼꼼하게 작성하고 개개인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와 감성 마케팅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끊임없는 사후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고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죠. 정말이지 고객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일했던 것 같아요. 깍쟁이가 어떻게 그런 건 또 그렇게 잘하냐고요? 모르시는 말씀. 깍쟁이니까 잘하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 깍쟁이 짓을 하며 제 고객 관리를 철저하게 한 거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 덕분에 고객들에게 신뢰도 많이 얻었고 그러면서 소개에 소개, 그런 식으로 인맥이 점차 확장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제 고객 중에는 여성분들이 많으셨는데 다들 한자리 하시는 고위층인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라 불릴 만한 여성 고객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가정사처럼 지극히 개인적으로 예민한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막역하고 돈독한 친분을 쌓아온 분들도 계세요. 꽤 오랜 고객님들이시죠? 그중 한 분이 노동청 고위 공무원이셨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번뜩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고객님께 사적인 부탁을 할 작정을 했어요. 제가 고객님들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서서 도와드렸지만 지금껏 한 번도 개인적인 부탁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주변에 소개 좀 시켜달라.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 건 저절로 되는 것이지 부탁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고객님들께 뭔가를 부탁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가 남편 일 때문에 나서게 된 겁니다. 고객님, 쉬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전화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정 팀장님 아무 일 없이 이럴 사람이야. 이유가 있겠지. 무슨 일인데? 고객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정 팀장,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얼른 말해봐. 그게 제 남편 일인데요. 저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남편이 무슨 문제라도 일으킨 거야? 아니 정 팀장 남편이라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제 남편을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아주 호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고객님, 제 남편 회사 좀 탈탈 털어주세요. 부탁드려요. 뭐야? 알았어. 알아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정하고 일단 회사 정보부터 좀 보내봐. 그렇게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오면서도 제가 그렇게 절박하게 뭔가를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고객님도 놀라셨는지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또 제 부탁도 들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죄도 없는 인간 누명이라도 씌워달라고 떼를 쓴 건 아니었고요. 저도 다 들은 게 있으니 그렇게 한 거죠. 물론 털어서 그 정도 먼지 안 나오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 회사가 여러모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최근 이사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남편에게 들었던 거예요. 평소 남편이 제게 회사 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저희 부부는 평소에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고 또 서로에게 숨기는 게 거의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제가 들은 것들에 근거해서 추정하고 의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하자면 제보를 한 거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알았어. 일단 충분히 조사를 시작할 수는 있는데 제보를 받자마자 조사를 나간 건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거든. 네, 괜찮아요.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그 대표놈이 지은 죄 밝혀내서 벌 받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 같이 움직여주면 일이 훨씬 쉽고 확실해진단 말이야. 네? 경찰이요? 검찰? 제가 그쪽으로는 이런 부탁을 드릴 만한 분이 안 계셔요. 그 회사 대표가 자기 남편을 때렸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단은 폭행을 문제 삼아서 형사사건으로 신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 경찰이랑 우리 노동청이랑 같이 압수수색을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고객님의 조언으로 저는 제 남편 폭행한 회사 대표를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 지나 고객님의 이야기대로 경찰과 노동청에서 같이 남편 회사로 와서 압수수색을 시작했어요. 그뿐인가요? 그 고객님이 연락을 돌려주신 덕분에 힘 좀 쓴다 하는 제 고객님들이 고맙게도 친히 다 와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모두 다 제가 차를 판 고객님들이셨고 무슨 차를 몰고 오셨겠어요? 다들 벤츠를 몰고 오신 거죠. 그러니 남편 회사로 벤츠가 줄줄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남편 회사 대표는 그 광경을 입 떡 벌리고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그 꼴 보며 넌 이제 끝장이다 싶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넋이 나간 건 대표만이 아니었어요. 임원이며 뭐 할 것 없이 다른 직원들이랑 그 와이프들까지 그런 광경을 언제 또 봤겠어요. 그러니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하느라 난리가 난 거죠. 그런 좋은 구경거리가 또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임원들은 여기저기 전화 돌리기 바빴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은 대부분의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끊임없이 제 남편과 회사 대표를 번갈아 보면서 수군거리던데 그 사람들의 태도에도 벌써부터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회사 대표는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됐고 회사로 쳐들어온 노동청 직원들은 싹쓸이에 간 자료들을 분석하고 조사하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폭행. 그것도 직원 폭행은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이 입증되면 법정에서 더 중하게 다뤄지는 거잖아요. 사건이 터지던 날부터 제가 느꼈듯이 상황 돌아가는 걸 지켜보던 회사 직원들 중 제 남편을 위해 증언을 해주겠다고 나서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명이라도 나서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야말로 속출하는 거예요. 덕분에 회사 대표가 평소에도 제 남편을 그런 식으로 대해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속적이고도 상습적으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물리적 폭행뿐만 아니라 모멸감을 주는 비인간적인 언어 폭행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증언을 해줬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표가 제 남편에게 소리를 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몰아세우는 걸 녹음해둔 사람도 있었어요. 다들 언제 터져도 터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녹음 파일까지 만들어두고 있었던 거겠죠. 증거들이 넘쳐난 덕분에
그 대표란 인간 응징하는 게 수월했지만 확실한 증거와 증언들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 남편이 그딴 인간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 대표놈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도 추가로 진행해 피해 보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노동청 수사 결과 의심되던 대표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이 사실로 드러나며 그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거예요. 현재 그 대표 사건은 검찰에 이첩되어 형사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횡령과 비자금의 규모에 따라 벌금형이 내려질 테고 그와 별개로 회사에도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들어와 세금 추징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대표 개인의 문제를 떠나 회사 전체에 엄청나고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주들 간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 재판 중인 대표는 당연히 해임됐고 대표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된 거죠. 하여간 복잡한 과정 속에서 회사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해요. 평소에도 대표가 워낙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곤 했으니 그런 방식의 경영에 반대하던 이사와 주주들이 많았거든. 그런 사람들이 합심해서 대대적으로 다 바꿔버릴 작정을 한 것 같아. 그러면 잘 된 거 아니야? 이미 골맬 대로 골마 있었던 것 같은데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터진 거라고 할 정도로 말이야. 고객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렇다고 봐야지. 해임된 대표한테 책임을 물어서 그 대표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들을 환수해서 위기 벗어나고 새롭게 거듭나면 결과적으로 회사에도 좋은 일이야. 그러니 다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 혹시나 나 때문에 당신이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혀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사실 그땐 나도 눈이 돌아가서 질러버렸는데 일이 막 커지고 막 그러니까 겁도 나는 거야. 회사 망하게 만들었다 소리 듣게 될까 봐. 그런 걱정하지 마. 우리 회사 안 망했고 다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아이, 그럼 다행인데. 그래도 너무 안심하지 마. 그러고 있다가 당신도 쫓겨나면 어떡해? 글쎄 그럴 일 없다고 해도 그런다. 사실은 나 승진할 것 같아. 뭐? 정말이야? 어떻게? 응? 대표가 횡포가 워낙 심했으니까 불만을 갖고 있던 세력도 컸어. 그러니 그 세력에서 나를 영입해 회사 재건하는 과정에서부터 일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 어머, 잘 된 거네. 그치? 응? 그런 거지? 아, 드디어 당신 능력 인정받으면서 일하게 된 거잖아. 아, 정말 다행이다. 그래, 나도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이야. 당신 말처럼 나도 지금의 회사 상황에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회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나 잘해볼 거야. 정말 잘 된 일이지 뭐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라도 저희 남편이 달라진 회사에서 기 좀 펴고 자기 밥그릇 좀 챙기며 실속 있게 살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러진 못해도 어쩌겠어요. 지금이라도 제 남편 능력 알아주는 사람들 밑에서 일하게 됐으니 또 그렇게 착하게만 굴어도 능력 펴며 살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처럼 묵묵히 남편 내조하며 살려고요. 남편에게 저처럼 살라고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게 강요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남편은 남편 생긴 대로 사는 게 순리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빠처럼 보증 잘못 써서 집을 날린 건 아니지만 감정적 호구로 살면서 그런 수모를 겪었다니 다시는 그렇게 참고 살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답니다. 그러니 남편도 무슨 말인지 안다고 우리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아들은 제 남편과 저의 장점만을 잘 받아들이며 자기만의 생각을 구축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남에게 호구당하지 않고 착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제 아들은 또 제 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 맞게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갈 거라 생각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응원할 뿐이죠. 특별히 잘못된 길로 가려는 게 아니라면 저와 남편은 아들의 의사를 존중할 생각이에요. 아들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착한 사람 타령을 했는지, 또 착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이젠 다들 아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을 싫어하거나 기피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갖고 살 자신은 없어요. 저는 여전히 제 것 뺏기는 게 무엇보다 싫은 깍쟁이니까요. 그래도 제 아들이 착하면서도 실속 챙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걸 보면 저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모여 우리 사회가 또 세상이 변하면 제일 좋겠죠. 내일 더 나은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